안녕하세요. 저는 정성으로 한복을 짓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가족에겐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한복을 짓는 것처럼 정성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저희 집은 분명 대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던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그땐 할아버지도 건강하셨고 엄마, 아빠, 아주 어렸던 제 남동생까지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들이운 건 제가 7살 무렵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이지만 아빠의 사진 앞에서 엄마, 할아버지가 크게 싸우셨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이고, 저것이 기어이 내 아들까지 잡아먹는구나. 내 아들 살려내. 우리 상식이 살려내.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아버님. 이 사람 가는 길에도 그런 소리를 하고 싶으세요?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아버님 아들이 화병으로 간 거 아니에요. 뭐야?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돈 다 해먹고 바가지 벅벅 긁으니까 그런 거지. 제 나이 7살 때 평소 앓고 계시던 지병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엄만 서로를 탓하며 막말만 해댔습니다. 집안 어른들 모두 저희 남매 앞에서 웃고 계셨지만 사실은 제가 모르는 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엄만 평소에 동네에서 목소리 꽤나 큰 부녀 회장이었는데 집보단 밖으로 돌면서 아빠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그 때문에 부부싸움도 잦았고요. 할아버진 그런 엄마를 계속 못마땅해 하시다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역시 그런 할아버지께 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저 노인네는 욕심도 많지. 어떻게 아들보다 오래 살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나 몰라. 저러다 진짜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야? 엄마,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면 안 돼? 뭐? 미쳤니? 누굴 고생시키려고? 네 할아버지 100살 때까지 내가 수발 들어야겠어? 늙으면 적당히 살다 가야지. 아니면 자식 며느리 고생밖에 더 시키냐고. 할아버지도 엄마를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않고 날마다 이것저것이라고 부르며 매번 혼을 내셨습니다. 저것 좀 봐라. 또 밖으로 기어나갈 궁리만 하는 것 좀 봐. 애들 돌볼 생각은 않고 늙은 시애비한테 맡겨두는 꼴 좀 보라지. 내가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휴, 지겨워. 아버님 진짜 지긋지긋해요. 저 시장 보러 가요. 제가 밥 안 차리면 그땐 또 시애비 굶겨 죽인다고 역정 내실 거잖아요. 제발 그렇게 저만 감시하지 마시고 아버님 인생을 좀 사시라고요. 넌 그게 시애비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애들이 너 같은 엄마 보고 참 좋은 거 많이도 배우겠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어느 날, 결국 엄만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 속엔 저희 남매에 대한 걱정보단 여전히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엄만 견딜 수가 없구나. 그 집에 계속 살다간 나까지 화병으로 네 아빠 뒤를 따를 것 같아. 그래도 너희 손주들이라고 예뻐하시니 부디 잘 살길 바란다. 못난 엄마가. 저희 남매는 이제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슬픔에 할아버지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걸 들키면 그게 혼날 것 같았거든요. 엄마마저 떠난 후로 저흰 할아버지 손에 커야 했습니다. 할아버진 서툰 솜씨로 하루 세끼 손수 밥을 지어 먹이고 등교 때마다 제 머리까지 묶어주셨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학부모 참관 수업 있다는데요. 난 누가 와요? 그거 엄마 아빠가 오는 거래요. 누가 가긴 이 할애비가 가야지. 걱정 마라. 너 창피하지 않게 할아버지가 멋지게 하고 갈 테니까. 할아버진 멋지게 하고 오시겠다더니 정말 그 다음 주 학부모 참관 수업에 흰 양복을 입고 머리에 무스까지 바르고 나타나셨어요.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혹여 저를 창피하게 할까봐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경을 쓰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저흰 그런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그리 외롭지 않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11살이던 무렵 저녁밥을 만들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동네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애석하게도 할아버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흔히들 중풍이라고 하죠. 할아버진 의식을 회복하신 후에도 중풍 후유증으로 잘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할아버지, 여기 물 떠왔어요. 물 좀 드세요. 아이 참, 할아버지 드시는 것보다 쏟는 게 더 많잖아요. 이리 줘보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졸지에 전 할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서 먹는 것부터 자는 거, 씻기는 거, 대소변 처리까지 다 도맡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집안에 돈이 뚝 떨어진 거였어요. 누나,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밥 줘, 밥. 어? 나도 배고파. 근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해. 기다려봐. 내가 나가서 뭐라도 구해볼게. 처음 몇 달간은 저희 사정을 알고 주변 이웃들이 음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지만 그 관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저희 남매는 조금이라도 버텨보겠지만 연로하고 아픈 할아버지마저 굶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혼자 밥 먹으러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그게요.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도 아프세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제가 일할 만한 거 없을까요? 저 할아버지 약값도 벌어야 하고 동생 학교도 보내야 돼요. 저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동네 식당을 찾아다니며 혹시 할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식당 사장님들은 절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일은 맡길 수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내곤 하셨죠. 그러다 가끔은 크게 화를 내며 소금을 뿌리거나 심지어 물벼락을 퍼붓는 사장님도 있었답니다. 아침부터 손님도 없어 죽겠는데 웬 거지 가서 돈을 달래? 당장 안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저 거지 아니에요. 저도 일 잘할 수 있다고요. 그냥 돈 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도 없는 날을 거리를 떠돌다가 절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신 한 사장님이 저에게 설거지를 맡기셨습니다. 네 사정이 하도 너무 딱해 보여서 설거지를 부탁하긴 하는데 혹시 너무 힘들다거나 어려우면 꼭 말해야 한다. 월급은 네가 일한 날짜 세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주마. 식당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우리 할아버지 병원도 갈 수 있고 제 동생 공책도 사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전 그렇게 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3시면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 밤 9시까지 접시를 닦았어요. 식당 설거지는 제 예상보다 100배는 더 힘들었지만 앞으로 배를 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손끝이 다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제가 일을 끝내고 그날 받은 일당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그때부턴 종일 찝찝하게 계셨을 할아버지도 씻겨드리고 다 같이 모여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다 다쳐 손톱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보셨는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어디 아프세요? 화장실 갈까요? 그만 우세요. 네? 전 할아버지가 어디 아프신가 했는데 제 손을 하염없이 쓰다듬으시는 걸 보고 그 눈물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아, 할아버지 나 손 다친 것 때문에 슬퍼서 그러는 거구나. 나 괜찮아요. 손톱은 또 잘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이가 다 됐네. 저의 이런 생활은 무려 1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전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피곤해 코피를 쏟기도 했어요. 식당 손님 중엔 이런 제 사연을 아시곤 가엾다며
간혹 용돈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복 아저씨도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한복점을 운영하신 아저씨였는데 그 무렵부터 자주 가게에 오셔서 저희끼리 한복 아저씨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홀서빙을 하기엔 너무 어려 주로 청소나 설거지를 했었는데 한복 아저씨는 주방 안쪽에 들어와 있는 절 굳이 불러내시어 용돈을 주시거나 간식 같은 걸 사주고 가셨습니다. 성희야, 아무리 바빠도 고무장갑은 꼭 끼고 일하렴. 초등학생 손이 그렇게 상처투성이면 되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밥 잘 챙겨 먹고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한다. 숙제도 잘하고 있지? 네, 저 공부 잘해요. 그리고 저번에 아저씨가 주신 반찬들 집에 가져가서 할아버지랑 동생이랑 나눠 먹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식사를 잘 못하시는데 그날은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2그릇이나 드셨어요. 그게 정말이야? 내가 다 고맙구나. 그 반찬은 아저씨 부인이 만든 반찬이야. 다음에 올 땐 아줌마랑 같이 올게. 널 보면 아주 반가워할 거다. 한복 아저씨는 식당에 오실 때마다 정말 자상하게 절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 어느새 엄마 아빠 얘기도 다 하고 가끔은 아무에게 말 못했던 고민도 털어놓게 되었죠. 아저씨, 전 가끔은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요. 왜 우리만 두고 가버려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제 아빠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밉기만 해요. 그러면 아저씨는 크고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크고 따뜻해 꼭 머리 위로 지붕이 덮이는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지?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요즘 할아버지는 어떠시니? 아무리 힘들어도 네 아버지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너희 아빠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네? 저희 아빠를 아세요? 제가 깜짝 놀라 묻자 아저씨는 그저 흐뭇하게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 무렵 가을이 지나고 날이 꽤 추워졌길래 전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간밤에 춥진 않으셨는지 살피려는데 할아버지가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하게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진 평소 팔다리에 잔떨림이 심해서 주무실 때도 계속 손발이 조금씩 떨리곤 하셨거든요. 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오늘은 제가 문을 활짝 열어도 모르시고 벌써 아침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할아버지. 저는 떨리는 마음을 내서 가라앉히며 할아버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할아버지 어깨를 살짝 흔들어 보았죠. 그래도 여전히 미동조차 없으시더라고요. 그제야 전 깨달았죠. 할아버지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드셨다는 걸요. 전 그렇게 13살의 나이에 부모님에 이어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은 다행히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저희 남매가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는지 동생이 제게 묻더라고요. 누나,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울어? 왜냐면 이제 세상엔 우리 둘뿐이거든. 이제 가족은 너하고 나하고 둘뿐이니까 그게 불쌍해서 다들 우는 거야. 저는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이제 이 세상에 동생과 저 둘뿐이라는 막연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절 보고 더 안타까워했고요. 그렇게 동생을 챙기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빈소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복 아저씨였습니다. 옆엔 아저씨 아내분도 함께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너희들 밥은 먹었어? 잠은 못 잤니? 얼굴이 그새 더 반쪽이 됐구나. 얘들아, 아줌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밥부터 좀 먹고 와. 너희들 챙겨줄 어른도 안 계신 모양이구나. 아주머니 아저씨는 장례식장에 오시자마자 저희의 밥도 챙겨주시고 아직 어린 저희가 몰랐던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두 분 덕에 무사히 발인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고생 많았다 얘들아. 할아버진 정말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그나저나 앞으로 너희는 어쩔 계획이니? 혹시 주변에 너희를 맡아줄 친척 어르신들 안 계시니? 전 아저씨의 질문에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봤자 다들 형편이 어려워 저희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저흰 고아원에 가게 될 거래요. 저희끼리만 살면 안 된대요. 전 솔직히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면 너희만 좋다면 혹시 아저씨 아줌마랑 같이 살지 않을래? 더는 설거지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가면 너희 또래는 아저씨 아들도 있어서 좋을 거야. 사실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아주머니 아저씨가 너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면 돼. 정말 그래도 돼요? 저희 그냥 고아원 가도 되는데. 솔직히 그땐 아저씨의 제안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면 어쩌지 싶었거든요. 식당 일을 하면서 술 취한 무서운 아저씨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도 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안에선 저와 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뒤를 따라 그 집에 가면서도 동생을 꽉 끌어안고 계속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누나 숨 막혀. 이것 좀 나. 나 더워. 쉿, 가만히 있어. 혹시라도 내가 신호를 주면 너 바로 도망쳐야 돼. 알겠지? 그렇게 잔뜩 겁을 먹곤 아저씨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뜻밖의 집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평범했습니다. 사실 저희를 맡아주신다길래 부잣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집은 예전 저희 집 풍경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래돼 보이지만 따뜻하고 가족의 정이 물씬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조금 특이했던 건 거실에 큰 재봉틀이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윤성아, 왜 거기 있어? 이리 와서 인사해. 앞으로 네 누나, 형이 될 친구들이야. 누나 이름은 성희, 형 이름은 성철이야. 그리고 그 집엔 작은 방문 틈에 숨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윤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이는 계속 문틈으로 저를 째려보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누나 형 필요 없어. 가라고 해. 내 방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아저씨 손에 끌려 나와 울며 불며 억지로 인사를 하긴 했지만 첫인상이 영 좋지 않아서인지 그 이후로도 윤성인 저희를 계속 친입자 취급을 했어요. 너희들 집에 가.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아빠가 내 과자랑 내 옷도 너희한테 줬다며? 그거 다시 내놔. 김윤성, 너 지금 누나 형한테 뭐라고 했어? 아빠가 너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지? 우리 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오늘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라고. 그때마다 아저씨에게 크게 혼이 나면서도 윤성인 계속 저를 야, 너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는 윤성이에겐 꽤 엄한 부모님 같았지만 저희 남매에겐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윤성인 더더욱 저희를 미워했고 특히 2살 차인 제 남동생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너 그거 뭐야? 그거 샤프 내 거잖아. 이리 내놔. 너 도둑이야? 왜 맨날 내 걸 훔쳐? 그러면 너 경찰서 가서 평생 못 나와. 나 너보다 형이거든? 그리고 이 샤프 우리 누나가 준 거야. 나 도둑 아니야. 너 도둑 맞잖아. 네 누나도 도둑이잖아.
남의 집에 와서 나가지도 않고 눌러앉는 게 도둑이지 뭐야? 도둑이래요. 도둑이래요. 으, 너희랑 살다 보니까 나까지 굳이 촌스러워지는 것 같아. 냄새나, 저리 가. 그러다 어느 날은 저도 참다 폭발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야, 너 내 동생한테 지금 도둑이라고 했냐? 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진짜 너 혼나볼래? 내가 뭘, 그러다 뭐 때리기라도 할 거야? 도둑이 사람도 때리네. 봐봐, 도둑 누나가 화도 내. 도둑이 성질도 있네. 와, 무서워라. 윤성인 겁먹지 않은 척하며 더 까불기 시작했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전 그 녀석의 어깨를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쿵 하고 뒤로 넘어졌고 이내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소란에 방에 있던 아주머니 아저씨까지 작은 방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야? 너희 싸웠니? 제가 아니, 누나가 저 밀었어요. 얘네가 우리 집 와서 맨날 내 물건이나 훔치더니 이제 때리기까지 해요. 그땐 저도 아저씨께 크게 혼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제 손을 꼭 붙잡은 동생도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저희 남매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얘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했어.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하마. 윤성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한 소리니까 상처받지 말거라. 아저씨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날 아저씨는 저희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윤성인 자꾸만 쟤네 편만 든다며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가 절 배려해주는 건 참 감사했지만 이러다간 윤성이와의 사이가 영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정말 우연한 기회가 저희의 사이를 완전히 바꿔두었어요. 당시 저희 남매는 아저씨 집으로 오게 되면서 근처 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 남동생과 윤성인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날 전 학교가 끝나고 남동생을 데리러 초등학교 앞으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이것밖에 없어? 너 좋은 샤프 많잖아. 좀 내놔봐. 너 가방 털어서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진짜야, 이것밖에 없어. 요즘 집에서 용돈도 못 받는단 말이야.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럼 우리가 기회를 줄게. 저기 문방구 가서 몰래 샤프 몇 개만 훔쳐서 나와봐. 뭐? 그건 도둑질이잖아. 난 못해. 그러면 경찰서에 잡혀가. 학교 앞 골목에서 애들이 몇 명 몰려있길래 무심코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일 안쪽에 서 있는 작은 아이가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해보라고. 넌 비실비실하고 작아서 몰래 훔쳐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게 싫으면 네 돈으로 직접 사오든가. 그런데 세상에 자세히 보니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인 바로 아저씨 아들 윤성이었어요. 덩치 크고 뚱뚱한 아인 윤성이를 툭툭 밀치며 뭔가 나쁜 짓을 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뒤돌아 있는 그 뚱뚱한 아이 뒤통수에 제 신발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거야? 당장 저리 안 꺼져? 너희 담임선생님 당장 모셔올 테니까 딱 기다려. 뭐야? 너 누나 있었어? 에이씨, 얘들아, 가자. 그때 전 중학생이었으니 그 나쁜 친구들은 덤벼볼 생각도 없이 곧장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는 바로 윤성이에게 다가가 혹시 맞진 않았는지 살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옆에만 가도 저리 가라고 소리치던 윤성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 윤성이가 많이 놀라서 그런 줄 알고 더 세심히 얼굴을 살폈는데 갑자기 윤성이가 제 앞에 엄지를 척하고 들어올렸습니다. 누나, 완전 멋있어. 꼭 원더우먼 같았어. 누나 진짜 최고다.
쟤네 선생님한테도 덤비는 애들인데 누나가 다 물리쳤어. 전 갑자기 원더우먼 누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윤성인 나쁜 친구들을 물리쳐준 게 꽤 고마웠는지 그 이후론 절 꼬박꼬박 누나라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가끔 친구들이 또 괴롭힌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전 신발 주머니를 휘두르며 윤성이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누나 이제 학교 애들이 나 키 작고 약하다고 안 놀린다? 나한테 완전 무서운 누나 있다고 소문나서 애들이 내 옆엔 얼씬도 안 해. 그리고 어제 누나가 없을 때 형이 우리 교실까지 와서 나랑 급식 먹어줬어. 그동안 나 혼자 급식 먹었거든. 전 그제야 윤성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저희를 경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워낙 체력이 약하고 몸이 왜소하다 보니 그간 학교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도 혹시 자기 걸 뺏길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모든 오해를 풀고 나니 윤성인 정말 귀여운 막내 동생이 되었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도 저희의 사이가 좋아진 걸 보시곤 정말 기뻐하셨고요. 윤성이 너 누나 형한테 맨날 반말하더니만 이젠 아주 누나 형 앞에만 붙어 있는구나. 형제가 있으니까 너도 참 좋지? 이제 심심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 없어도 같이 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 누나가 공부도 잘해서 나 숙제도 맨날 도와줘. 형이랑 축구도 많이 하고. 윤성아, 엄마 아빠가 그동안 많이 혼내서 속상했지?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말 해선 안 되는 거야. 윤성이도 알지? 이제 서로 오해가 풀린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도 안심이야. 저흰 그렇게 서서히 한 가족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전 슬슬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아주머니 아저씨는 여전히 한복집을 하고 계셨는데 재봉 기술이 워낙 좋으셔서 시장에서도 솜씨 좋은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살다 보니 저도 자연히 의상 디자인에 관심이 커졌고요. 특히 옷 색깔이 곱고 치마가 풍성한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죠. 아저씨는 왜 하필 한복을 만드세요? 세상엔 많은 옷이 있잖아요. 근데 한복은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입는 옷도 아니고 만들기도 어렵다면서요. 왜 하필 한복이냐고? 한복은 다른 옷들과는 다르단다.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과 기다림이 배어 있고 실 한 올 한 올마다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스며 있거든. 완성하고 나면 그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한복을 입으면 옷은 물론이고 입는 사람도 몸가짐이 바르게 되거든. 그게 바로 한복의 힘이란다. 사람을 단정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는 옷이야. 아저씨는 한복 이야기라며 눈빛을 반짝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역시 한복에 푹 빠져서 가끔 집에 있던 재봉틀로 바지도 재봉해보고 이것저것 소품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아주머니가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하며 엉성하지만 옷 한 벌도 완성해 보았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주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지만요. 그때 처음 완성한 엉성한 그 옷이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저는 그렇게 디자이너가 되기로 마음먹고 밤낮으로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기도 하고 실력이 부족해 옷감이 망가지는 날도 많았지만 옷을 만드는 손길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설렘이 저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옷 디자인도 해보고 주말이면 아저씨와 아주머니 한복점에 나가 어깨너머로 많은 걸 배웠답니다. 그러다 대학도 의상학과로 진학하며 차근차근 제 꿈을 키워나갔어요. 제 꿈을 키워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한복점을 운영하시는 아주머니 아저씨 덕분이었죠. 아저씨는 특히 제가 한복을 선택한 걸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성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나 보다. 아줌마 아저씨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테니까 어디 네 꿈을 마음껏 펼쳐봐.
제가 한복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저는 제 결혼식 날에도 전통 한복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그 한복은 제 결혼 선물로 아저씨 아주머니가 한 달도 넘게 매달려서 만들어주신 한복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한복은 제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답니다. 전 당연히 두 분을 혼주석으로 모셨고 두 분이 곱게 지어주신 한복을 입고 세상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라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두 분께서 저와 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아니다, 성희야. 네가 우리 믿고 따라와 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지. 우리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박서방, 앞으로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있겠지만 난 둘이 서로 믿고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네. 우리 성희 잘 부탁하네. 성인 하나뿐인 내 딸이니까. 옛 장인어른, 성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늘 마음에 새기고 저도 좋은 사이가 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성격 좋은 저희 남편은 저보다 먼저 두 분께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이젠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호칭보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말이 왠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두 분도 한 번도 제게 호칭을 강요하시거나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막연히 언젠간 진심을 담아 엄마, 아빠라고 불러드리리라 마음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까지 30년이 더 넘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새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40을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출산 이후에도 계속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며 제 꿈을 펼쳐가고 있었어요. 저는 전통 한복보단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개량 한복에 더 큰 관심이 있었죠. 아줌마 아저씨와는 약간 분야가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계통에서 일하다 보니 여전히 많은 얘기를 나누며 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저씨가 자꾸 피곤하다는 소리를 달고 사시더라고요. 당신 요즘 부쩍 피곤해하네. 아휴, 이래서 나이 못 속인다고 했나? 그렇게 피곤하면 가게 나 혼자 볼 테니까 얼른 들어가 봐요. 어제도 10시간 가까이 잤는데도 영 피곤이 안 풀리네. 하긴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지. 미안한데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성희 너도 이따가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고. 아저씨는 자꾸 피곤하다며 피로회복제만 찾으시고 안색도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가게에 앉아 계시다가 코피까지 콸콸 쏟으셨답니다. 그때 1시간을 지혈을 해도 코피가 멈추지 않아 저도 아줌마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저씨,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빈혈 증세도 있으시다면서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분명 아무 이상 없었는데 당장 다음 주에 저랑 병원 가봐요. 너 일하기도 바쁜데 시간 낼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나 혼자 동네 내과나 가보마. 요새 부쩍 피곤하더니 그래서 코피까지 난 모양이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혼자 병원에 다녀오시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같이 병원에 가고 싶더라고요. 결국 전 큰 병원을 예약해서 아저씨를 모시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보기에도 증세가 꽤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전 아저씨를 모시고 병원을 나오며 얼마나 하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일찍 데려간 거로 모자라 이제 아저씨마저 데려가시려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제가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꼭 아저씨 살릴 거예요. 아저씨는 무너져 내리는 제 마음도 모르고 자꾸 약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젠 나도 갈 때가 됐나 보다. 난 치료도 다 필요 없어. 그저 조금 앓다가 조용히 떠나고 싶어. 아저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아저씨가 안 계시면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제발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바로 아저씨의 진단명이 급성 백혈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병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무서운 병인 줄 알았는데 왜 하필 제 옆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아저씨가 그런 무시무시한 병을 알아야 하는지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도 아저씨가 아픈 이후로 처음 알았는데 70대 이후로 백혈병 발병률이 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저씨가 입원하시는 동시에 한복 일도 가정 일도 잠시 미루고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성희야, 이 사람 곁에 내가 있을 테니까 넌 집에 가서 좀 자고 와. 너만 며칠째 병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잖니. 그러다 너까지 몸 상할까봐 걱정이다 얘. 그래 누나, 아빠는 우리가 모시고 있을 테니까 누나도 밥 좀 먹고 좀 씻고 와. 누가 보면 누나가 아픈 사람인 줄 알겠어. 아무래도 아주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동생들도 한창 일에 바쁠 시기라 제가 자발적으로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기는커녕 아저씨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웃고 장난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때 제 앞에서 환히 웃어주시는 것만큼 건강도 좋아지시면 좋았겠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저씨 나이가 벌써 78세였거든요. 아저씨, 몇 년 뒤에 팔순 잔치하셔야죠. 그때 제 아들이 대표로 춤추겠다고 벌써 약속했는데요. 아저씨 좋아하시는 트로트 연습도 해가겠대요. 아이고, 그래? 걔 누굴 닮아 그렇게 끼가 넘치나 모르겠다. 아마 성인이 친어머니 닮았겠지. 네? 저희 친엄마요? 아저씨, 사실 전부터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정말 저희 친부모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저씨는 또다시 제 물음에 답은 안 해주시고 빙그레 웃기만 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해주마. 이제 그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아저씨 곁에 환자용 침대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많이 늙으신 아저씨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힘들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성희야, 아무래도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손주가 추는 춤은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보겠다고 전해줄래?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까요? 바로 호출할까요? 아니다, 아니야. 성희야, 내가 너에게 차마 못한 이야기를 이젠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온 이야기 말이다. 아저씨는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그간 꽁꽁 숨겨두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건 50년도 더 지난 이야기야. 그때 난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거칠게만 살던 사람이었어. 말보단 주먹이 앞선 못난 인간이었지. 그런 내가 무슨 복인지 너희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야. 아저씨가 들려주신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20대 시절 시장 바닥을 주름 잡으며 주먹개나 쓰던 아저씨는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으며 뒤를 봐주는 주먹패셨답니다. 좋게 말해 뒤를 봐주는 거지 자리세 명목으로 갈취를 일삼으며 깡패짓을 하신 거였죠. 시장 사람들 모두 앞에선 아저씨를 무서워했지만 뒤에선 저런 놈은 사라져야 한다며 막 손가락질을 했대요. 그런 아저씨를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바로 저희 친아버지셨답니다. 네 아버진 천사였다, 천사. 우린 단지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 사이였는데 나한테 곧잘 형님, 형님 하며 친근하게 굴었어. 난 그게 내가 무서워서 압을 떤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냥 네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어서 나한테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던 거였단다. 사실 네 아버진 평범한 직장인이라 시장에서 뒷돈이나 받는 나한테 잘 볼 일도 없었거든.
근데 맨날 싸움이나 하고 손가락질이나 받는 내가 안타까웠나 봐. 맨날 형님, 오늘은 술 대신 밥 드시죠 하면서 그렇게 날 챙기더라고. 한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정으로 아빠는 아저씨를 친형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아저씨를 대신해 명절날엔 할아버지 댁에 데리고 가기도 했대요. 그때 건강하셨던 할아버지도 같은 동네 출신인 아저씨를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너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나도 평범한 동네 청년이 되는 기분이었다. 나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때가 전쟁 끝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라 모두가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네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얼마나 푸짐하게 밥을 주던지. 그 집에만 갔다 오면 이틀은 굶어도 배부를 정도였어. 아저씨는 옛날 그 시절을 회상하시며 마치 눈앞에 그 당시 풍경이 그려지는 듯 손을 휘휘 적기도 하고 즐겁게 웃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난 영원히 구제 못할 인간 말종이었어.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날 챙겼는데도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상인과 큰 싸움을 벌여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단다. 물론 내 잘못도 있었지만 나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어. 하지만 사람들은 주먹패인 내 말을 들어줄 생각도 없더구나. 그렇게 꼼짝없이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그때 유일하게 울면서 면회로 온 사람이 바로 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아저씨를 빼내려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다 끌어모아 변호사도 사고 소송에 필요한 돈까지 마련했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오랜 주먹패 생활은 아저씨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날마다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셨대요. 형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그곳은 어떨런지요? 곧 나올 걸 알지만 그래도 수감 생활이 너무나 고생스러울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형님이 출소만 하시면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 부디 건강하게만 있다가 무사히 나오시길 바래요. 형님이 언젠가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제대로 대답해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내내 걸렸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왜 이렇게 마음을 쏟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제가 형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동네에서 같이 배고 옳고 힘들게 살 때도 형님은 늘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사람이었어요. 형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살 많은 동네 형들에게 두드려 맞을 때 형님이 나타나서 다 혼내주셨잖아요. 전 그때 형님이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감 잃지 마시고 곧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또 편지할게요. 아저씨는 날마다 아빠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무릎을 꿇고 날마다 반성하셨답니다. 허무하게 흘려보낸 지난 날을 남을 괴롭히면서 살던 그 시간을 반성하면서요. 아저씨는 다행히 오래 지나지 않아 출소하게 되었고 당연히 교도소엔 제 아버지가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두부 한 모를 들고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꼭 아저씨를 구원하러 온 천사 같았다고 해요. 네 아버진 출소한 내 손을 붙들고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한참을 달려가더구나. 대체 뭘 하려나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만 양재학원인 거 있지. 예전엔 그런 걸 모두 양재학원에서 배웠단다. 아니면 봉제 공장에서 힘들게 배우곤 했지. 네 아버진 내 손재주가 좋다며 학원비 몇 개월치나 미리 내놓은 거야. 내가 혹시 학원비 빼다가 다른 데 쓸까봐 그 학원 원장한테도 절대 환불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었겠니? 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 아버지 예상대로 아저씨는 손재주가 무척 좋은 사람이었고 금방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우셨답니다. 그러다 한복에 관심이 생겨 아예 한복을 만드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참을 학원에 다니며 재봉이나 옷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어느 날은 또 네 아버지가 날 다방으로 부르는 거야. 그때 난 네 아버지 말이라면 돌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었거든.
그렇게 뭔 일인가 싶어서 다방에 가봤더니 어떤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의 내 아내이기도 하고. 아버진 아저씨가 계속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돼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와 중매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아주머니도 집안이 너무 어려워 미신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난 그때 내가 너무 가진 게 없고 교도소까지 다녀온 몸이라 자신이 없었어. 근데 네 아버지가 자꾸 잘 어울린다면서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자리 마련하더구나. 그때도 네 아버지 덕분에 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 거지. 내가 살면서 네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른다.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과거나 환경을 보기보단 그 당시 새 인생을 살고 싶어 뭐든 열심히 배우던 그 모습을 참 좋아하셨대요. 누구보다 옆에서 가장 큰 응원을 해주고 아저씨에게 큰 힘을 주셨고요. 덕분에 평생 외롭고 가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그렇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진 결혼 선물이라며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 둘 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네 할아버지랑 아버지 그리고 몇몇 사람을 앉혀두고 얼렁뚱땅 결혼식을 올렸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축의금을 줘야 한다며 목돈을 떡하니 내놓는 게 아니냐.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미식 일을 하고 있으니 둘이 한복점이나 하나 내면 좋겠다면서 그 돈으로 보증금 쓰라고? 네 아버지라고 무슨 돈이 있었겠냐. 그런데도 삼짓돈을 다 털어서 가게 보증금을 마련해서 온 거였어. 나하고 아는 그 돈 봉투를 두고 바닥에 엎드려 꺼이꺼이 울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니 형님, 누가 보면 조의금 낸 줄 알겠어요. 축의금을 앞에 두고 왜 우십니까? 이러는 거 있지? 내가 이날 이때까지 자식들 키우고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건 전부 다 네 아버지 덕분이란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아저씨는 숨이 가빠지셨는지 한참이나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아저씨, 앞으로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 제 곁에서 저희 친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지난날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이 많던 아버지, 엉뚱한 구석이 많던 20대 젊은 아버지, 아저씨가 부부싸움을 하면 제법 무섭게 아저씨를 꾸중하던 아버지, 모두 제가 알지 못하던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네 아버지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네 엄마도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고 난 너와 성철이를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었어. 그런데 네 할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남은 손주들마저 내가 데려오면 네 할아버지 무슨 힘으로 사셨겠어. 그래서 네가 힘들게 식당일 하는 걸 알았지만 매일 1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서 우연인 척 그렇게 널 만난 거란다. 정말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어쩐지 아저씨가 절 처음 보자마자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용돈도 주시고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내가 너무 늦은 거였지. 좀 더 빨리 너를 찾았다면 그 힘든 고생을 시키지 않아도 됐었는데 말이다. 내가 네 아버지께는 참 면목이 없다. 아저씨, 저도 사실 너무 늦은 게 있어요. 아저씨가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아저씨는 허락을 구하는 제 말에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꼭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라고 이제서야 제대로 불러보네요. 아버지 어머니는 절 늘 지켜주시고 제가 길을 잃지 않게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만큼 제 영혼의 아버지는 바로 제 앞에 계세요.
전 그제야 정말 먼 길을 돌아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감히 부모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양부모님이시지만 절 지켜주시고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 이젠 진심으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거든요. 양아버진 비록 눈은 감고 계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온기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양어머니도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신 채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뒤 2달 뒤 양아버진 가족들 품에서 평온하게 세상과 작별을 고하셨답니다. 비록 투병 생활 하셨지만 가실 때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셔서 조금이나마 다행이었죠. 양아버지 보내드리며 저도 양어머니도 남동생들도 며칠이나 오열했지만 양아버지가 이젠 그렇게나 그리워하셨을 제 친아버지를 만나셨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이 많아서 따뜻한 아버지가 2분이나 계신 걸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부디 하늘에선 2분이 오랜만에 회포도 푸시고 저랑 성철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마음껏 나누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렇게 양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지금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어느새 50을 앞두고 있고 사춘기 아들 둔 여느 엄마답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양어머니도 팔순을 코앞에 두고 계신데 여전히 저와 한복점 일을 함께 하시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저는 한복점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한복의 대중화를 꿈꾸던 제 평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예, 성희야. 난 한복 일을 하면서도 젊은 사람들한테 한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다. 네가 젊은 모델들하고 작업도 많이 하고 잡지 촬영까지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젊은 감각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엄마, 아무리 내가 여러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엄마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아직 엄마에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나저나 성철이랑 윤성인 이 시간쯤 온다고 하더니 왜 안 오지? 둘 다 워낙 바쁜 애들이라 그렇지 뭐. 우리 성철이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렇게 어떻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난. 어릴 때 그렇게 울보였던 제 남동생들은 놀랍게도 지금은 어느새 수염이 시커먼 아저씨가 되었답니다. 제 친동생 성철인 선교사 일을 하며 전 세계 사랑과 믿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하고 여리던 윤성인 놀랍게도 경찰이 되었어요. 어릴 때 맞고 다닌 게 분하다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쁜 놈들 다 때려잡는 멋진 경찰 아저씨가 되었답니다. 옛 어른 중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낳은 것만큼이나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양아버지 양어머니에겐 이미 윤성이가 있기도 했고요. 2분도 아마 마음은 먹으셨지만 낯선 저희 남매 기르기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단단히 잡아주시고 저도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전 가끔 상상을 해봐요. 만일 저희 남매가 양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둘이 험한 세상을 살아갔더라면 저흰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아마 분명 지금보단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지금처럼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상은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겠죠. 제 인생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건 온전히 제 부모님 덕분입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제 마음을 표현했지만 2분은 제 진심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 사연을 쓰며 다시 한번 양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친아버지, 양아버지, 전 매 순간 제 삶 속에서 3분의 손길과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늘에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전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